협상 조건은 한국이다. 이란이 꼬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놓은 협상안에 미국이 당황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아무리 강경하게 해도 꿈쩍 않던 이란을 움직인 건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었던 건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 콜린스이고 바레인 주둔 미 해군 제5함대 통합상황실에서 7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지금은 중동 해상교통분석팀 선임정보관을 맡고 있어요. 새벽 3시 12분이었고 상황실 안은 냉방이 강하게 나와 차가웠지만 저는 이미 땀이 등을 타고 흐르고 있었으며 정면 대형 스크린에는 호르무즈 해협 중앙 좌표가 빨간 점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초대형 유조선 한 척이 원인 불명의 정지 상태에 들어갔고 선장은 엔진 이상 없다며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구조 요청을 보냈으며 통신 기록을 재생하자 배경에서 선원들이 소리치는 소음이 섞여 나왔어요. 저는 즉시 근무 책임자인 톰 브래들리 중령에게 보고했고 그는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엔진 고장이겠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엔진 고장이라니 선장이 직접 이상 없다고 말했고 선박 자동 진단 시스템도 정상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브래들리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령님 시스템은 멀쩡합니다. 브래들리가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어요.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거야? 저는 화면을 확대하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치가 이상합니다. 해협 중앙 최옆 부이고 조류 흐름상 자연 정지 지점이 아닙니다. 브래들리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사고는 어디서 나나? 상부의 단순 사고로 보고하고 해안경비대 출동 요청해. 저는 그 지시를 듣고 불안했지만 동시에 제가 과민 반응하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실 뒤편에서 키보드 소리가 들렸고 당직 요원 3명이 각자 화면을 보며 루틴 업무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사고 유형을 기계 결함으로 분류하려는 순간 두 번째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동일 위치에서 또 다른 선박이 멈췄고 이번에는 컨테이너선이었으며 선장 보고는 첫 번째와 거의 동일했습니다. 엔진 정상, 항법 시스템 정상, 하지만 배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즉시 브래들리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령님 두 번째입니다. 브래들리가 화면을 보고는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일 지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좌표를 가리켰어요. 오차 100m 이내입니다. 브래들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통신 교란 가능성 확인해. 저는 즉시 전파 분석 시스템을 가동했고 해협 일대 주파수 스펙트럼을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3분 후 결과가 나왔고 이상 신호는 감지되지 않았어요. 저는 브래들리에게 보고했습니다. 교란 없습니다. 브래들리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뭐가 문제야?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통신도 정상이고 엔진도 정상인데 두 척이 동일 지점에서 멈췄다는 건 우연이 아니었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통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저는 브래들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의도된 통제로 보입니다. 브래들리가 저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누가? 이란.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동시에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란이 이런 정교한 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었고 과거 사례도 없었어요. 그때 세 번째 경보음이 울렸고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또 다른 유조선이 멈췄고 이번에는 사우디 국적선이었으며 위치는 여전히 동일 좌표였어요. 저는 즉시 긴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제목을 의도된 항로 통제 가능성으로 입력했습니다. 브래들리가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합참에 올리기 전에 내가 먼저 본다. 저는 보고서를 완성하고 브래들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는 내용을 읽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이란은 그럴 능력 없어. 과대평가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과대평가라니 세 척이 동일 지점에서 멈췄고 이건 명백히 비정상이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령님 패턴이 명확합니다. 브래들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패턴이 아니라 우연일 수 있어. 해협은 좁고 사고 다발 지역이야. 일단 대기하고 추가 상황 보고 기다려. 저는 그 지시를 듣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명령을 따라 대기할지 아니면 독단으로 상부에 직보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상황실 시계가 새벽 3시 23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밖에서는 기지 야간 순찰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브래들리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보 전파가 필요합니다. 브래들리가 저를 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콜린스 명령 대기해. 그 순간 상황실 문이 열리며 한국 해군 연락장교 박준호 소령이 들어왔고 그는 당직 근무가 아니었지만
급한 표정으로 상황실로 걸어왔습니다. 박준호가 스크린을 보더니 저에게 물었어요. 세 척 모두 동일 좌표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오차 100m 이내입니다. 박준호가 화면을 확대하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전쟁이라니 단 한 발도 쏘지 않았고 공격도 없었어요. 브래들리가 박준호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령 전쟁은 총 쏴야 시작되는 거야. 박준호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총 없이도 해협을 줄 수 있습니다. 브래들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과장이군. 박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저는 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의 판단이 과도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고 동시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어요. 그때 제 단말기에서 긴급 메시지가 떴고 국제해운보험사 연합에서 보낸 통보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보험료 즉시 2배 인상이라는 제목이었고 저는 화면을 보며 얼어붙었어요. 보험료가 2배로 오른다는 건 시장이 이미 위험을 감지했다는 뜻이었고 우리보다 민간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브래들리에게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브래들리가 화면을 보고는 표정이 변했어요.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고 독단으로 합참 당직실에 직보 메시지를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래들리가 제 행동을 보고 소리쳤어요. 콜린스 승인 안 했어. 저는 전송 버튼을 누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메시지가 전송됐고 상황실 안이 순간적으로 조용해졌습니다. 박준호가 저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옳은 선택입니다. 저는 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동시에 제 경력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브래들리의 차가운 시선이 등을 찔렀습니다. 합참 직보 전송 30분 후 저는 워싱턴 화상회의 연결 대기 중이었고 상황실 소회의실은 냉방 소음만 낮게 울리고 있었으며 브래들리 중령이 팔짱을 낀 채 벽에 기대 서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켜지며 합참 작전국 부국장 제임스 메가더 소장이 나타났고 그의 뒤로 펜타곤 상황실 전광판이 보였으며 여러 참모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메가더가 서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콜린스 직보 내용 확인했어. 세척 정지가 의도된 통제라는 근거가 뭔가? 저는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공유하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장님, 세척 모두 동일 좌표 100m 이내에서 정지했고 엔진과 항법 시스템은 정상이며 통신 교란도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메가더가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게 공격이라는 증거는 어디 있지? 총 한 방 안 쐈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총을 쏘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더 교묘한 방식이라고 생각했지만 메가더는 물리적 공격이 없으면 전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협이 사실상 마비되고 있습니다. 메가더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마비가 아니라 정체야. 사고 처리하면 풀려. 과잉 대응하지 말고 해안경비대 주도로 처리해. 저는 그 지시를 듣고 불쾌했습니다. 과잉 대응이라니 저는 명확한 패턴을 보고했고 시장도 이미 반응하고 있었어요. 그때 화면 옆에서 박준호가 손을 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장님, 한 가지 추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메가더가 박준호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소령 당신 누구지? 박준호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해군 연락 장교 박준호입니다. 메가더가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측 의견은 나중에 듣지. 지금은 우리 내부 회의야. 박준호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불편했습니다. 메가더가 노골적으로 그를 배제했고 회의실 안은 순간적으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메가더에게 말했습니다. 소장님, 박소령 분석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메가더가 저를 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콜린스 당신이나 제대로 보고해. 연락장교 의견은 참고 사항일 뿐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박준호 의견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아니면 메가더 지시를 따를지 결정해야 했어요. 화면 속 메가더는 이미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려는 듯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장님, 총 없이 해협을 쥐고 있다는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메가더가 고개를 들며 저를 봤어요. 무슨 소리야? 저는 박준호가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우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이 물리적 공격 없이 항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해협을 장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보험료 급등과 선사 회피 움직임이 이를 증명합니다. 메가더가 화면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그건 시장 반응이지 군사작전이 아니야. 우리는 총 쏘는 놈들 상대하는 거고 보험료는 민간 문제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좌절했습니다. 메가더는 전통적 전쟁 개념에 갇혀 있었고 새로운 형태의 공격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어요. 화면 속 참모 한 명이 메가더 옆으로 다가와 뭔가 속삭였고 메가더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그가 다시 카메라를 보며 말했어요. 콜린스, 일단 제한적 해상 진입 준비해. 구축함 한 척 투입해서 항로 안전 확인하고 선박 예인 지원 시작해. 저는 그 지시를 듣고 안도했습니다. 최소한 대응은 시작되는 거였고 완전히 무시당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제한적 진입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고 박준호가 경고한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메가더가 회의를 마무리하려 하자 박준호가 다시 손을 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장님, 구축함 투입 전에 항로 분석이 필요합니다. 메가더가 짜증 섞인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소령, 우리 해군이 항로 분석 못할 것 같아. 박준호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분석은 가능하지만 패턴 파악이 우선입니다. 메가더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패턴은 나중에 봐. 일단 현장 들어가는 게 먼저야. 회의가 종료됐고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박준호를 봤고 그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긴장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령님, 의견이 잘렸습니다. 박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예상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미안했습니다. 제가 더 강하게 밀어붙였어야 했고 메가더 태도에 맞서야 했어요. 브래들리가 회의실 문을 열며 나가면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콜린스, 구축함 진입 준비 시작해. 이 시간 내로 작전 계획 올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황실로 돌아왔고 박준호가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상황실 메인 스크린에는 실시간 선박 위치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고 있었고 호르무즈 해협 일대 선박 밀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선사들이 이미 회피하기 시작했고 해협 통과를 포기하는 선박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박준호가 제 옆에 서서 화면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험료가 3배로 오르면 항로가 완전히 비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를 보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박준호가 대답했어요. 24시간 이내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긴장했습니다. 하루도 안 남았다는 뜻이었고 우리가 대응할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저는 작전 계획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고 구축함 투입 경로와 예인 지원 절차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박준호가 제 화면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이 경로는 위험합니다. 저는 그를 보며 물었습니다. 왜요? 박준호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척이 멈춘 지점이 조류와 수심 조건상 가장 통제하기 쉬운 위치이고 여기로 들어가면 동일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분석을 듣고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동시에 메가더 지시를 어길 수는 없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상부 명령입니다. 박준호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명령이 틀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흔들렸습니다. 박준호는 계속 옳았고 저는 그의 경고를 무시할 때마다 상황이 악화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군 조직에서 명령 불복종은 용납되지 않았고 저는 이미 한 번 독단 행동으로 브래들리와 충돌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박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소령님, 분석 따로 정리해 주십시오. 제가 참고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박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돌아갔고 저는 작전 계획을 계속 작성했습니다. 그때 상황실 경보음이 다시 울렸고 저는 화면을 봤어요. 네 번째 선박이 멈췄고 이번에는 LNG 운반선이었으며 위치는 여전히 동일 좌표였습니다. 저는 즉시 브래들리에게 보고했고 그는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브래들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믿겠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씁쓸했습니다. 내 척이 멈춘 뒤에야 인정하는 거였고 우리는 이미 대응 시점을 놓치고 있었어요. 저는 작전 계획 마지막 문장을 입력하며 생각했습니다. 구축함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었고 박준호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저는 이미 전송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작전 계획 전송 이틀 후 저는 바레인 기지 정보 브리핑룸에 앉아 있었고 목요일 오후 2시였지만 실내는 형광등만 차갑게 켜져 있었으며 정면 스크린에는 이란 내부 정보 분석 자료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중동 정보국 파견 분석관 레이첼 오코너가 발표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녀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내용은 복잡했어요. 이란 혁명 수비대와 정부 간 권력 충돌이 심화되고 있고 최고 지도자 직속 수비대는 강경 노선을 주장하지만
외교부는 협상 여지를 남기려 하며 내부 지휘 체계가 사실상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듣고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원화된 지휘 체계라니 외부에서 보면 이란은 하나의 단일 세력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분열되어 있었고 이건 예상 밖이었어요. 브리핑룸 뒤편에 앉아있던 합참 파견 대령 스티븐 하워드가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분열이 우리에게 유리합니까? 레이첼이 자료를 넘기며 대답했어요. 단기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예측 불가능성이 증가합니다. 하워드가 미간을 찌푸리며 다시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레이첼이 화면을 전환하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중앙 통제 없이 독자 행동을 할 수 있고 정부가 협상 중이라도 수비대가 돌발 작전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분석을 듣고 긴장했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행동이라니 우리가 상대하는 건 단일 조직이 아니라 여러 세력의 집합체였고 협상이 통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하워드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럼 압박을 강화해서 내부 분열을 심화시키는 게 전략 아닙니까? 레이첼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역효과 위험도 있습니다. 하워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역효과보다 효과가 클 겁니다. 상부에 강경 압박 권고안 올리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불안했습니다. 강경 압박이라니 이란 내부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외부 압박을 강화하면 오히려 극단적 선택을 유도할 수 있었어요. 그때 브리핑룸 뒤편에서 박준호가 손을 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령님, 반대 의견 있습니다. 하워드가 박준호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소령 의견 들어보죠. 박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침착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휘 체계가 무너지면 통제 가능한 협상 상대가 사라지고 각 세력이 독자 행동을 시작하면 상황은 더 위험해집니다. 하워드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령,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적이 혼란스러울수록 유리하죠. 박준호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혼란은 예측 가능할 때만 유리하고 통제 불가능한 혼란은 양쪽 모두 위험합니다. 하워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령, 우리는 위험 감수할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고 저는 그 논쟁을 보며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워드의 강경론을 지지할지 아니면 박준호의 신중론을 반영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참석자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저는 레이첼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소령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레이첼이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어요. 일리 있지만 상부는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예상했던 대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군 조직은 신중론보다 강경론을 선호했고 박준호 같은 외부 의견은 쉽게 무시됐어요. 저는 레이첼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분석이 틀렸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레이첼이 저를 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콜린스 증거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씁쓸했습니다. 정치라니 진실보다 조직 논리가 우선이었고 옳은 판단보다 받아들여질 만한 판단이 채택되는 구조였어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고 컴퓨터 화면에는 이란 내부 분석 보고서 초안이 떠 있었습니다. 하워드가 요청한 강경 압박 권고안을 작성해야 했고 박준호 의견은 참고 사항으로만 언급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저는 키보드 앞에 손을 올려놓고 망설였습니다. 박준호 분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보고서를 제출하는 게 옳은지 확신할 수 없었고 동시에 명령 불복종도 불가능했어요. 저는 결국 하워드 지시대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이란 내부 분열을 약점으로 규정하며 강경 압박 필요성을 강조하는 문구를 입력했습니다. 박준호 의견은 마지막 페이지 각주에 간략히 언급했고 신중론도 존재한다는 정도로만 표현했어요. 보고서를 완성하고 전송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았을 때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상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거였고 만약 박준호가 옳다면 우리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거였어요. 저는 전송 버튼을 눌렀고 화면에 전송 완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날 밤 11시에 긴급 상황 보고가 들어왔고 저는 집에서 급히 기지로 복귀했습니다. 상황실에 도착하자 브래들리와 박준호가 이미 스크린 앞에 서 있었고 화면에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 통신 교란 지도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브래들리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콜린스 30분 전부터 광역통신 교란 시작됐어. 저는 화면을 확대하며 물었습니다.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브래들리가 자료를 가리키며 대답했어요. 해협 중심부 반경 50km이고
민간 선박 GPS 신호까지 왜곡되고 있어. 저는 그 범위를 보며 놀랐습니다. 50km라니 이건 단순 교란이 아니라 광역 작전이었고 예상보다 훨씬 정교했어요. 박준호가 다른 화면을 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항로 왜곡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봤습니다. 여러 선박의 항법 시스템이 잘못된 좌표를 표시하고 있었고 실제 위치와 표시 위치 간 오차가 최대 3km까지 벌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박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박준호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예상보다 정교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긴장했습니다. 예상보다 정교하다는 건 이란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준비되어 있었다는 뜻이었고 강경 압박이 오히려 이들의 작전 실행을 앞당겼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브래들리가 상부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고 저는 박준호 옆으로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령님이 옳았습니다. 박준호가 저를 보며 대답했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박준호 의견을 제대로 반영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었고 강경 압박 대신 신중한 접근을 권고했더라면 이란의 극단적 행동을 예방할 수 있었을지도 몰랐어요. 저는 제 보고서를 떠올리며 후회했습니다. 각주로 처리했던 박준호 의견이 사실은 핵심이었고 제가 무시했던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브래들리가 통화를 끝내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콜린스 워싱턴에서 긴급 대책회의 소집됐어. 내일 아침 화상 연결 준비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 정리를 시작했고 박준호는 여전히 화면을 보며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소령님 다음 단계 예측 가능하십니까? 박준호가 화면을 가리키며 대답했어요. 교란 범위가 확대되면 해협 전체가 항행 불가 상태로 들어갑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습니다. 해협 전체라니 이건 단순 방해를 넘어 완전 봉쇄 수준이었고 우리가 대응할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긴급 대책회의 소집 통보 다음 날 저는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했고 금요일 오전 10시였지만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으며 택시를 타고 펜타곤으로 향하는 동안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저는 국방부 본관 3층 상황 회의실에 들어섰고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합참 고위 장성 6명과 국무부 중동 담당관 2명이 앉아 있었으며 정면 대형 스크린에는 호르무즈 해협 실시간 위성 영상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합참의장 윌리엄 테너 대장이 테이블 상석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고 그의 오른편에는 국무부 차관보 데이비드 러셀이 긴장된 표정으로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배정된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살폈고 박준호는 회의실 뒤편 보조 좌석에 앉아 조용히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테너 대장이 회의 시작을 선언하며 말했습니다. 현 상황 브리핑부터 듣겠습니다. 작전국 부국장 메가더 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을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신 교란과 항로 왜곡이 동시 진행 중이고 지난 48시간 동안 추가 선박 7척이 정지 상태에 들어갔으며 해협 통과 시도 선박 수는 평소 대비 60% 감소했습니다. 테너 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이란 측 공식 반응은? 메가더가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어요. 외교부는 침묵하고 있고 혁명 수비대는 성명조차 발표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무반응 상태입니다. 국무부 러셀 차관보가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무반응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이란 정부가 수비대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테너 대장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했어요. 옵션을 들어보죠. 철수냐 개입이냐? 메가더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개입입니다. 지상군 없이 해상 전력만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러셀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해상 개입도 결국 충돌 위험이 있고 이란이 반격하면 상황이 통제 불가 단계로 넘어갑니다. 테너 대장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정보국 판단은 어떻습니까? 중앙정보국 파견 국장 마이클 그린이 자료를 펼치며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란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고 협상 가능한 창구가 사실상 닫힌 상태이며 현재 상황은 통제 불가 단계 진입 직전으로 판단됩니다. 테너 대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직전이면 아직 통제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그린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메가더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제한적 해상작전 즉시 승인 요청합니다. 러셀이 반대했어요. 제한적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들어가면 확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박준호가 뒤편에서 손을 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의장님, 한 가지 의견 드리겠습니다. 테너 대장이 박준호를 보며 물었어요. 당신은? 박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해군 연락 장교 박준호 소령입니다. 테너 대장이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들어보죠. 박준호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현재 상황은 장기전이 아니라 단기 폭발형 위기이고 이란은 시간 끌기가 아니라 즉각적 효과를 노리고 있으며 해상 개입보다 항로 신뢰 회복이 우선입니다. 메가더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령, 항로 신뢰는 힘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길 열면 끝나요. 박준호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힘으로 여는 순간 이란이 원하는 충돌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테너 대장이 박준호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대안이 뭡니까? 박준호가 자료를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회 항로와 단계적 복원 전략이고 충돌 없이 흐름을 되살리는 방식입니다. 메가더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건 시간 낭비입니다. 우회로는 비용 증가하고 효과도 불확실해요. 박준호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충돌 위험은 없습니다. 테너 대장이 두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소령, 의견 흥미롭지만 우리는 신속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메가더 계획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불편했습니다. 테너 대장이 박준호 의견을 형식적으로만 들었고 실제 채택할 의사는 없었어요. 회의는 계속됐고 메가더가 제한적 해상작전 세부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축함 2척과 순양함 1척을 투입해서 해협 중심부로 진입하고 정지된 선박들을 예인 지원하며 항로 안전을 확보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계획을 들으며 내부적으로 의문을 느꼈습니다. 박준호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충돌 구도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이 커지고 있었어요. 러셀이 다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란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메가더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우리 전력 보면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테너 대장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한적 해상작전 승인합니다. 24시간 내 실행 준비 완료하십시오. 회의가 종료됐고 참석자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은 채 생각에 잠겼고 박준호가 제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콜린스 선생, 작전 참여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명령입니다. 박준호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데이터라도 따로 축적하십시오. 저는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데이터 축적이라니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박준호가 설명했습니다. 작전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그때 필요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작전 실패를 전제로 준비하라는 뜻이었고 이건 명령 불복종에 가까웠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령님, 그건 위험합니다. 박준호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더 위험한 건 아무 준비 없이 실패하는 겁니다. 저는 그를 보며 선택해야 했습니다. 박준호 제안을 따를지 아니면 공식 라인만 따를지 결정해야 했어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박준호는 계속 옳았고 저는 그의 경고를 무시할 때마다 상황이 악화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독자 데이터 축적은 조직 규율 위반이었고 발각되면 징계감이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가며 결심했습니다. 공식 데이터 외에 별도로 박준호 분석 자료를 축적하기로 했고 이건 명령 불복종이 아니라 대비책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펜타곤을 나와 택시를 잡아타는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고 바레인 상황실에서 온 긴급 메시지였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가 이란 자산 동결 발표했다는 속보였고 저는 화면을 보며 얼어붙었어요. 자산 동결이라니 중동 금융망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상황은 예측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사에게 공항으로 가자고 말했고 바레인 복귀 일정을 당겼습니다. 비행기 탑승 전 저는 박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데이터 축적 시작하겠습니다. 답장은 즉시 왔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알았고 동시에 이게 옳은 선택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다른 대안도 없었습니다. 바레인 복귀 다음 날 저는 기지 금융정보 분석실에 앉아 있었고 토요일 오후 4시였지만 실내는 냉방 소음과 서버 작동음만 낮게 울리고 있었으며 정면 5개 모니터에는 중동 금융 흐름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이란 우회 자금망 추적을 맡은 재무부 파견 분석관 케빈 리가 제 옆에 앉아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어요. 지난 48시간 동안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경유 자금줄이 완전히 끊겼고 터키 이스탄불 루트도 차단됐으며 카타르 도하 경유 소액 거래마저 동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면에 표시된 자금 흐름 그래프를 보며 놀랐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차단 지점들이 중동 전역에 퍼져 있었고 이란으로 들어가는 모든 주요 금융 경로가 사실상 막히고 있었어요. 저는 케빈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단순 제재 수준입니까? 케빈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제재를 넘어섰습니다. 숨통 끊기 수준이고 이란 중앙은행 외화 보유고 접근마저 차단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긴장했습니다. 숨통 끊기라니 이란은 완전히 고립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몰린 상태였어요. 케빈이 다른 화면을 열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급하게 중국 루트로 우회 시도 중이지만 중국도 거래량을 축소하고 있고 러시아 경유 루트는 물량 자체가 부족합니다. 저는 데이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란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거의 없었고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있었어요. 저는 케빈에게 말했습니다. 이 상태면 극단적 선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케빈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이미 그럴 조짐이 보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불안했습니다. 극단적 선택이라니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더 강하게 반격할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때 분석실 문이 열리며 박준호가 들어왔고 그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으며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박준호가 제 옆으로 다가와 화면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예상보다 빠릅니다. 저는 그를 보며 물었습니다. 무엇이요? 박준호가 태블릿을 보여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이 완전히 고립되면 협상 가능성이 사라지고 몰린 적은 협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준호는 또 옳았고 금융 압박이 강화될수록 이란은 대화가 아니라 행동으로 반응할 거였어요. 케빈이 박준호를 보며 물었습니다. 소령님 예상 시나리오가 있습니까? 박준호가 태블릿을 조작하며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중동 주요 항만 위치도가 나타났고 두바이 아부다비 바레인 항만들이 붉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박준호가 설명했습니다. 해상 작전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란은 경제 영역으로 전선을 확장할 겁니다. 저는 그 지도를 보며 긴장했습니다. 경제 영역 확장이라니 해협만 막는 게 아니라 중동 전체 물류망을 흔들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박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상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박준호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좌절했습니다. 박준호는 상부 반응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고 실제로 워싱턴은 금융 압박을 승기로 보고 있었어요. 저는 케빈에게 물었습니다. 분석 보고서 상부에 올라갔습니까? 케빈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오전에 전송했고 재무부와 합참 모두 받았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가 어떻게 해석될지 예상했습니다. 상부는 이란 금융망 붕괴를 압박 성공으로 판단할 거였고 해상작전 강행 명분으로 삼을 거였어요. 그때 제 단말기에서 긴급 메시지가 떴고 합참 작전국에서 온 지시였습니다. 해상작전 24시간 내 실행 확정이라는 제목이었고 저는 화면을 보며 얼어붙었어요. 작전이 최종 승인됐고 내일 저녁이면 구축함들이 해협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박준호에게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작전 확정됐습니다. 박준호가 화면을 보고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소령님 정말 실패한다고 보십니까? 박준호가 저를 보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성공 가능성이 낮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공식 작전에 충실하게 참여할지 아니면 박준호와 함께 별도 대비책을 준비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저는 케빈을 보며 말했습니다. 분석 데이터 별도 백업 부탁합니다. 케빈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어요. 공식 보고 외에 추가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비공식 참고용입니다. 케빈이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박준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데이터 축적 계속하겠습니다. 박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을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제 분석 자료도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받아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호가 정리한 우회 항로 설계안과 단계적 복원 전략이 상세하게 문서화되어 있었고 해상 작전 실패 시 대안 시나리오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자료를 보며 놀랐습니다. 박준호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고
작전 실패를 전제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하셨습니까? 박준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워싱턴 회의 직후부터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준호는 처음부터 상부 결정을 신뢰하지 않았고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태블릿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제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박준호가 저를 따라 나왔고 우리는 복도를 걸어 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주말이라 조용했고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사무실에 도착해서 저는 컴퓨터를 켜고 박준호 자료를 암호화 폴더에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호가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콜린스 선생 위험 감수하고 계십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왜 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소령님이 계속 옳았기 때문입니다. 박준호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옳다고 인정받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씁쓸했습니다. 박준호는 처음부터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걸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계속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파일 저장을 완료하고 박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작전 시작되면 실시간 데이터 공유하겠습니다. 박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밤 10시에 제 단말기에서 또 다른 긴급 메시지가 떴고 이번에는 바레인 상황실에서 온 보고였습니다. 중동 주요 항만에서 동시다발 통신 교란 발생이라는 제목이었고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이 막혔어요. 두바이 항만과 아부다비 항만에서 동시에 GPS 신호 왜곡이 시작됐고 입출항 선박들이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박준호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는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박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선이 확장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준호가 예측한 대로 이란은 해협만 막는 게 아니라 중동 전체 항만을 동시에 공격하기 시작했고 경제전쟁이 본격화되고 있었어요. 중동 항만 동시 교란 보고 다음날 저는 바레인 해군 기지 작전 지휘소에 앉아 있었고 일요일 오전 8시였지만 실내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대형 스크린에는 해상 진입 작전 최종 계획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제5함대 작전 참모 리처드 스톤 대령이 정면에 서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의 뒤로 호르무즈 해협 항로 지도가 펼쳐져 있었으며 붉은 화살표들이 진입 경로를 표시하고 있었어요. 스톤 대령이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구축함 윌리엄스호와 제임스호가 선두로 진입하고 순양함 앤더슨호가 후방 지원하며 작전 목표는 단순합니다. 힘으로 밀어붙여 길을 열고 정지된 선박들을 예인 지원하는 겁니다. 저는 그 계획을 들으며 불안했습니다. 단순하다는 게 오히려 문제였고 박준호가 경고했던 충돌 구도가 그대로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스톤 대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란 측 반응 예상 시나리오는 3가지이고 첫째, 무반응, 둘째, 항해 성명, 셋째, 제한적 견제 행동이며 어떤 경우든 우리 전력이 압도함으로 문제없습니다. 지휘소 뒤편에 앉아있던 박준호가 손을 들며 조용히 말했어요. 대령님, 한 가지 질문 있습니다. 스톤 대령이 박준호를 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소령 들어보죠. 박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우회 항로 검토는 하셨습니까? 스톤 대령이 미간을 찌푸리며 대답했어요. 우회로는 시간과 비용만 증가시킵니다. 직진이 최선입니다. 박준호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로는 세척이 정지했던 동일 지점을 통과합니다. 스톤 대령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같은 곳에서 안 통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박준호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곳으로 가는 순간 이란이 원하는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스톤 대령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령, 이란이 원하는 게 뭔지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박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좌절했습니다. 스톤 대령은 박준호 경고를 겁먹은 접근으로 치부하고 있었고 작전 지휘부는 힘의 우위만 믿고 있었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참석자들이 각자 준비 업무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박준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어요. 소령님, 의견이 또 무시됐습니다. 박준호가 창밖을 보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실패한다고 보십니까? 박준호가 저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계획대로 가면 실패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긴장했습니다. 박준호는 확신하고 있었고
그의 예측은 지금까지 계속 맞았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데이터 수집 준비하겠습니다. 박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시작하겠습니다. 작전 시작 시간은 오후 2시로 확정됐고 저는 상황실로 돌아와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구축함 3척의 실시간 위치가 표시되고 있었고 윌리엄스호와 제임스호가 해협 입구로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박준호가 제 옆자리에 앉아 별도 노트북으로 항법 데이터를 추적하고 있었고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오후 2시 15분에 구축함들이 해협 진입을 시작했고 상황실 메인 스크린에는 함교 카메라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스호 함장 목소리가 들렸어요. 작전 지휘소 윌리엄스 진입 개시합니다. 스톤 대령이 마이크를 잡고 대답했습니다. 윌리엄스 계획대로 진행하십시오.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을 참았습니다. 구축함이 해협 중심부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양쪽으로 정지된 유조선들이 보였어요. 박준호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항법 신호 이상 감지됩니다. 저는 그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디서요? 박준호가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윌리엄스호 GPS 좌표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고 오차 범위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즉시 스톤 대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대령님, 항법 이상 징후 있습니다. 스톤 대령이 화면을 보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어요. 미세 오차는 정상 범위입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저는 그 판단을 듣고 불안했지만 동시에 제가 과민 반응하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 23분에 윌리엄스호가 세 척이 정지했던 좌표 지점에 진입했고 그 순간 함교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작전 지휘소 항법 시스템 오류 발생했습니다. 스톤 대령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윌리엄스 상황 보고하십시오. 윌리엄스호 함장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GPS 신호 완전 상실했고 나침반 지시 방향도 불안정하며 현재 위치 확인 불가 상태입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박준호가 경고했던 상황이 그대로 발생하고 있었고 구축함이 동일한 함정에 빠지고 있었어요. 스톤 대령이 다른 함선에 지시했습니다. 제임스호 윌리엄스 지원 준비하십시오. 제임스호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작전 지휘소 제임스도 동일 증상 발생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당황했습니다. 두 척이 동시에 항법 장애에 빠졌고 작전은 시작부터 무너지고 있었어요. 박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상대로입니다. 스톤 대령이 박준호를 보며 소리쳤어요. 소령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박준호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즉시 후퇴 명령 내려야 합니다. 스톤 대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후퇴는 없습니다. 앤더슨호 전진에서 예인 지원 시작하십시오. 저는 그 명령을 듣고 불안했습니다. 후퇴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는 건 위험했고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오후 2시 30분에 앤더슨호가 전진하기 시작했고 화면에는 순양함이 윌리엄스호 쪽으로 접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윌리엄스호에서 충돌 경보음이 울렸고 함장 목소리가 급하게 들렸어요. 작전 지휘소 민간 유조선과 충돌 위험, 긴급 회피 중.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윌리엄스호가 급선회하고 있었고 옆에 있던 정지된 유조선과의 거리가 급격히 좁아지고 있었어요. 박준호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항법 교란으로 거리 감각을 잃었습니다. 몇 초 후 충돌음이 들렸고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윌리엄스호 함장이 보고했어요. 작전 지휘소 유조선 선미와 경미 접촉했고 유조선에서 화재 발생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민간 선박에 피해가 발생했고 작전은 완전히 실패로 끝나고 있었어요. 스톤 대령이 긴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 함선 즉시 후퇴하십시오. 구축함들이 후퇴하기 시작했고 상황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는 박준호를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소령님이 옳았습니다. 박준호가 화면을 보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옳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잘못된 싸움을 하고 있었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은 통하지 않았어요. 작전 실패 다음 날 저는 바레인 기지 회의실에 앉아 있었고 월요일 오전 10시였지만 실내는 냉랭한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테이블 주위로 작전 참모 6명이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5함대 사령관 존 맥케인 제독이 정면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스톤 대령을 노려보고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민간 유조선 화재로 선원 3명 부상 발생했고 국제 언론이 미군 작전 실패를 대서특필하고 있으며
백악관에서 즉각 해명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스톤 대령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동님, 예측 불가능한 항법 교란이었고 사전 정보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맥케인 제독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예측 불가능이 아니라 준비 부족입니다. 스톤 대령이 난처한 표정으로 침묵했고 회의실 안은 순간적으로 조용해졌습니다. 맥케인 제독이 테이블을 돌아보며 물었어요. 한국 측 대응은 어땠습니까? 정보국 파견 분석관 그레그 웨버가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연락 장교가 사전 경고했지만 작전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맥케인 제독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경고 내용이 뭡니까? 웨버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우회 항로와 단계적 복원 전략이었고 직접 진입은 위험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맥케인 제독이 스톤 대령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령 외부 의견 무시한 책임 크십니다. 스톤 대령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반박하려 했어요. 하지만 제독님, 한국 측 계획은 소극적이었고 우리 작전 교리와 맞지 않았습니다. 맥케인 제독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교리 따르다가 실패했으면 교리가 틀린 겁니다. 스톤 대령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불편했습니다. 책임 공방이 시작되고 있었고 실패 원인 분석보다 책임 떠넘기기가 우선이었어요. 맥케인 제독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콜린스 잔의 의견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독님, 박소령 분석이 정확했고 우리가 무시한 게 문제였습니다. 스톤 대령이 저를 보며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콜린스, 지금 작전 실패를 우리 탓으로 돌리는 겁니까? 저는 그를 보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탓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스톤 대령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 측이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나선 거고 그들이 제대로 협력했으면 이런 일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박준호는 계속 경고했고 우리가 무시했는데 이제 와서 협력 부족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령님, 박소령은 3번이나 경고했고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다. 스톤 대령이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콜린스 잔의 누구 편입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편을 가르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건데 스톤 대령은 이걸 충성심 문제로 몰고 가고 있었어요. 맥케인 제독이 손을 들어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책임 공방은 나중에 하고 지금은 대책 논의합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고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맥케인 제독이 계속 말했어요. 한국 측 박소령 어디 있습니까? 웨버가 대답했습니다. 별도 분석실에서 대기 중입니다. 맥케인 제독이 지시했습니다. 즉시 소환하십시오. 5분 후 박준호가 회의실로 들어왔고 그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으며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맥케인 제독이 박준호를 보며 말했어요. 소령잔의 계획 다시 설명해 보시오. 박준호가 자리에 앉으며 태블릿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화면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회 항로 설계안이 나타났고 해협 중심부를 피해 측면 경로로 진입하는 루트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박준호가 설명했습니다. 직접 진입 대신 위험 구역을 우회하고 단계적으로 항로를 복원하며 시장에 안정 신호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스톤 대령이 즉시 반대했습니다. 그건 시간만 낭비하고 이란에게 주도권 넘겨주는 겁니다. 박준호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주도권은 이미 넘어갔고 지금 필요한 건 되찾는 게 아니라 새로 만드는 겁니다. 맥케인 제독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박준호가 화면을 전환하며 설명했습니다. 이 전쟁은 해협 장악이 아니라 신뢰 붕괴 싸움이고 힘으로 밀어붙이면 신뢰는 더 무너집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듣고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호는 처음부터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었고 우리가 군사작전으로 접근할 때 그는 경제 심리전으로 보고 있었어요. 스톤 대령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소령, 이건 전쟁이지 심리 상담이 아닙니다. 박준호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총 없는 전쟁은 심리가 전부입니다. 맥케인 제독이 박준호를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소령잔의 계획 성공 확률 어느 정도 보십니까? 박준호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70%입니다. 스톤 대령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70%로는 부족합니다. 맥케인 제독이 스톤을 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대령잔의 계획은 0%였습니다. 스톤 대령이 침묵했고 회의실 안은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맥케인 제독이 박준호에게 말했어요. 소령 수정안 제출하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박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참석자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박준호를 따라 복도로 나왔고
그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소령님, 이제야 기회가 왔습니다. 박준호가 저를 보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기회가 아니라 마지막 시도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긴장했습니다. 마지막 시도라니 이번에 실패하면 더 이상 대안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박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박준호가 태블릿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데이터 분석 지원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준비하겠습니다. 박준호와 함께 분석실로 돌아가는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는 박준호 의견을 무시하거나 형식적으로만 반영했고 그때마다 상황은 악화됐어요. 이제는 그의 계획을 전면적으로 지지하기로 결심했고 설사 상부와 충돌하더라도 옳은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분석실에 도착해서 박준호는 즉시 수정안 작성을 시작했고 저는 그를 도와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단말기에서 메시지가 떴고 스톤 대령에게서 온 경고였어요. 콜린스 라인 이탈 주의하십시오.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삭제했습니다. 이미 선택했고 돌아갈 생각이 없었어요. 박준호 수정안 작성 이틀 후 저는 분석실에 앉아 박준호가 정리한 최종 문서를 검토하고 있었고 수요일 오전 6시였지만 우리는 밤새 작업했으며 커피 잔이 책상 위에 여러 개 쌓여 있었습니다. 박준호가 화면을 가리키며 마지막 섹션을 설명하고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여전히 침착했어요. 핵심은 군사력이 아니라 시장 신뢰 회복이고 선박 보험사들이 항로를 다시 승인하게 만드는 게 목표이며 그러려면 안전한 통과 사례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문서를 넘기며 세부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단계별 실행 방안이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고 첫 단계는 소형 화물선 위주로 우회 항로 시험 운영을 하고 두 번째 단계는 중형 선박까지 확대하며 세 번째 단계에서 대형 유조선 투입을 완료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박준호에게 말했습니다. 계획은 완벽하지만 상부가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박준호가 창밖을 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강경 작전은 실패했고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상부도 결국 박준호 계획을 검토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전 9시에 맥케인 제독 주재 검토 회의가 소집됐고 저는 박준호와 함께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주위로 합참 파견 장교들과 작전 참모들이 앉아 있었고 스톤 대령도 구석 자리에 앉아 불쾌한 표정으로 우리를 보고 있었어요. 맥케인 제독이 박준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소령 수정안 브리핑 시작하십시오. 박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에 자료를 띄우기 시작했고 우회 항로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박준호가 설명했어요. 현재 해협 중심부는 통제 불가 상태이고 이곳을 피해 측면 항로로 우회하며 단계적으로 선박 통과 사례를 축적해서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방식입니다. 합참 파견 대령 하워드가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우회로 거리가 얼마나 증가합니까? 박준호가 데이터를 보여주며 대답했습니다. 평균 40해리 증가하고 시간은 3시간 추가됩니다. 하워드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그럼 비용이 크게 늘어나는데 선사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박준호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재는 통과 자체를 포기하고 있고 3시간 추가는 완전 우회보다 훨씬 낫습니다. 스톤 대령이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에게 중심부를 내준 셈 아닙니까? 박준호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내준 게 아니라 우회한 겁니다. 스톤 대령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말장난입니다. 결국 우리가 물러선 거죠. 박준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러서는 게 아니라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맥케인 제독이 두 사람을 제지하며 말했어요. 계속 들어보죠. 박준호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보험사와 선사의 실시간 안전 데이터를 제공하고 각국 해군이 연합해서 항로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성공 사례가 누적되면 보험료가 자연스럽게 하락합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박준호는 군사작전이 아니라 경제 생태계 복원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었고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하워드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란 측 반응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박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초반에는 교란 시도할 것이고 우리는 회피하며 흐름을 유지합니다. 하워드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회피만 하면 계속 당하는 거 아닙니까? 박준호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충돌 없이 통과 사례를 만드는 게 목표이고 이란이 원하는 건 우리와의 정면 충돌이므로
그 구도를 피하는 겁니다. 저는 그 논리를 듣고 이해했습니다. 박준호는 이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그들이 원하는 싸움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승리하려 했어요. 맥케인 제독이 자료를 검토하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소령 성공 확률 다시 말해보시오. 박준호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70% 유지합니다. 맥케인 제독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부족하지만 현재로선 최선으로 보입니다. 스톤 대령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제독님, 이건 전쟁이 아니라 쇼입니다. 맥케인 제독이 스톤을 보며 차갑게 대답했어요. 대령잔의 방식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스톤 대령이 침묵했고 회의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맥케인 제독이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박소령 계획 제한 승인합니다. 소규모 시험 작전부터 시작하고 결과 보고 확대 여부 결정하겠습니다. 박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박준호와 함께 복도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승인받았습니다. 박준호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한 승인이고 실패하면 끝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긴장했습니다. 한 번의 기회만 주어졌고 실패는 용납되지 않았어요. 저는 박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현장 지휘 지원하겠습니다. 박준호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위험 감수하고 계십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같이 가겠습니다. 이틀 후 금요일 오전 저는 바레인 항만 부두에 서 있었고 소형 화물선 3척이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선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준호가 제 옆에 서서 태블릿으로 항로 데이터를 최종 확인하고 있었고 그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박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시작합니다. 첫 번째 화물선이 부두를 떠나기 시작했고 우회 항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숨을 참았습니다. 박준호 전략이 실제로 작동할지 아직 확신할 수 없었고 동시에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박준호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시장이 판단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선사와 보험사가 이 작전의 성공을 결정할 거였고 군사력이 아니라 신뢰가 승부처였어요. 화물선이 해협 외곽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저는 실시간 모니터링 화면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첫 화물선 출항 3시간 후 저는 바레인 상황실로 돌아와 메인 스크린 앞에 서 있었고 금요일 오후 2시였지만 실내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박준호가 제 옆에서 노트북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3척의 화물선 위치가 푸른 점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첫 번째 선박이 우회 항로를 따라 해협 외곽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으며 두 번째와 세 번째 선박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어요. 맥케인 제독이 상황실로 들어왔고 그는 커피를 들고 화면을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박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보고했어요. 제독님, 첫 번째 선박이 위험구역 외곽 진입했고 항법 시스템 정상이며 이란 측 교란 징후는 아직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맥케인 제독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계속 모니터링 하십시오. 저는 화면을 확대하며 첫 번째 선박의 항로를 추적했습니다. 예상 경로를 정확히 따르고 있었고 속도도 안정적이었어요. 5분 후 박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상 신호 감지됩니다. 저는 즉시 그를 보며 물었어요. 어디서요? 박준호가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첫 번째 선박 주변에서 전파 교란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강도는 약하지만 패턴이 명확합니다. 저는 긴장하며 맥케인 제독에게 보고했습니다. 제독님, 교란 시작됐습니다. 맥케인 제독이 화면을 보며 단호하게 물었어요. 회피 가능합니까? 박준호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항로 미세 조정 지시하겠습니다. 박준호가 선박 선장과 직접 통신을 연결하고 조용히 지시하기 시작했어요. 선장님, 현재 항로에서 3도 우측으로 변침하시고 속도 2노트 감속하십시오. 화면에서 첫 번째 선박이 천천히 방향을 틀기 시작했고 교란 신호 범위를 벗어나며 정상 항로로 복귀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박준호 예측대로 교란을 회피할 수 있었고 충돌 없이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맥케인 제독이 박준호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박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0분 후 두 번째 선박 주변에서도 동일한 교란 패턴이 나타났고 박준호는 즉시 회피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번에도 선박은 성공적으로 교란 구역을 벗어났고
정상 항로를 유지했어요. 저는 데이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란은 예상대로 교란을 시도하고 있었지만 박준호 전략대로 우리는 충돌 대신 회피를 선택했고 흐름이 끊기지 않고 있었어요. 오후 4시에 첫 번째 선박이 해협 통과를 완료했고 선장으로부터 안전 도착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상황실 안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저는 박준호를 보며 악수를 청했어요. 박준호가 제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첫 단계입니다. 맥케인 제독이 박준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소령 좋은 시작입니다. 확대 준비하십시오. 박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즉시 보험사와 선사의 성공 사례 보고서를 전송하기 시작했고 실시간 안전 데이터를 첨부했습니다. 30분 후 첫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국제해운보험사 연합에서 메시지가 왔고 우회 항로 안전성 재평가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으며 보험료 조정 검토 중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박준호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시장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호가 화면을 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직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의 성공만으로는 부족했고 지속적인 사례 축적이 필요했어요. 다음 날 토요일 오전 저는 박준호와 함께 두 번째 단계 준비를 시작했고 중형 화물선 5척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맥케인 제독이 승인했고 선박들이 순차적으로 출항하기 시작했어요. 오전 10시에 첫 번째 중형 선박이 우회 항로로 진입했고 저는 상황실에서 모니터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이란 측 교란이 시도됐지만 박준호 지시에 따라 선박들은 성공적으로 회피했고 오후 5시까지 5척 모두 안전하게 통과를 완료했어요. 저는 누적 데이터를 정리하며 보험사에 추가 보고서를 전송했고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안전 통계를 포함시켰습니다. 일요일 오전에 보험사 연합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고 우회 항로 보험료 30% 인하한다는 내용이었으며 추가 안전 사례 확인 시 추가 인하 검토하겠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발표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신뢰 회복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박준호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대형 선박 투입 시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유조선 준비하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저는 맥케인 제독에게 세 번째 단계 승인을 요청했고 대형 유조선 투입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맥케인 제독이 자료를 검토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유조선 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박준호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축적한 데이터로 위험 예측 가능하고 회피 경로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맥케인 제독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승인합니다. 하지만 한 척씩 단계적으로 진행하십시오. 박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월요일 오후 3시에 첫 대형 유조선이 출항했고 저는 상황실에서 긴장하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위험도가 높았고 만약 사고가 나면 모든 노력이 무너질 수 있었어요. 유조선이 우회 항로로 진입하기 시작했고 박준호가 실시간으로 항로 데이터를 분석하며 선장에게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에 이란 측 교란이 시작됐고 이번에는 강도가 이전보다 강했습니다. 박준호가 즉시 회피 지시를 내렸지만 유조선은 크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느렸고 교란 구역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유조선이 교란 영향을 받기 시작했고 항로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박준호가 선장과 직접 통화하며 차분하게 지시했습니다. 선장님, 전 엔진 정지하고 조류에 맡기십시오. 저는 그 지시를 듣고 당황했습니다. 엔진 정지라니 위험해 보였고 통제력을 잃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박준호는 침착했고 화면을 보며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교란이 엔진 제어 시스템을 노리고 있고 정지하면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유조선이 엔진을 멈췄고 조류를 따라 천천히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3분 후 교란 신호가 약해지기 시작했고 유조선은 교란 구역을 벗어났어요. 박준호가 다시 지시했습니다. 선장님, 엔진 재가동하고 항로 복귀하십시오. 유조선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정상 항로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박준호는 위기를 정확히 읽고 있었고 최소한의 개입으로 상황을 해결했어요. 오후 9시에 유조선이 안전하게 해협 통과를 완료했고 저는 즉시 보험사에 최종 보고서를 전송했습니다. 다음 날 화요일 오전 보험사 연합이 추가 발표를 냈고
우회 항로 보험료를 정상 수준으로 환원한다는 내용이었으며 해협 신뢰 회복 단계 진입으로 판단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발표를 보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 신뢰가 회복됐고 박준호 전략이 성공하고 있었어요. 보험료 정상화 발표 이틀 후 저는 바레인 기지 대회의실에 앉아 있었고 목요일 오전 9시였지만 실내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합참 고위 장성들과 각국 해군 연락 장교들이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맥케인 제독이 정면에 서서 박준호 전략 확대 승인권을 설명하고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소규모 시험 작전 성공으로 항로 신뢰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이제 전면 작전으로 확대해서 해협을 완전히 복원할 시점입니다.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던 스톤 대령이 손을 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독님, 전면 확대 시 이란 측 반격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맥케인 제독이 박준호를 보며 말했어요. 소령 답변하시죠. 박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란은 계속 교란 시도할 것이지만 우리는 회피 패턴을 확립했고 각국 해군 연합 모니터링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스톤 대령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커지면 통제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박준호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규모 확대는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각 단계마다 안전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확장합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박준호가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모든 단계를 미리 설계해놓고 있었어요. 맥케인 제독이 테이블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전면 작전 승인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십시오. 테이블 주위 장교들이 하나둘 손을 들기 시작했고 스톤 대령도 망설이다가 결국 손을 들었습니다. 맥케인 제독이 선언했어요. 만장일치 승인됐습니다. 박소령 즉시 실행 준비하십시오. 박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박준호와 함께 작전 준비실로 이동했습니다. 박준호가 대형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전면 작전 구조를 그리기 시작했고 각국 함정 배치와 항로 모니터링 지점을 표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를 도우며 데이터 시트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호가 화이트보드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핵심은 하나의 흐름으로 묶는 겁니다. 저는 그를 보며 물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박준호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각국 함정과 상선을 개별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연결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정보 공유와 실시간 조정으로 전체 흐름을 유지합니다. 저는 그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호는 단순히 선박들을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게 만들려 하고 있었어요. 이틀 후 토요일 오전 저는 바레인 항만에서 전면 작전 시작을 지켜보고 있었고 하늘은 맑았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었으며 항만에는 각국 해군 함정 12척과 상선 20여 척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박준호가 제 옆에 서서 태블릿으로 전체 배치를 최종 점검하고 있었고 그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박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시작합니다. 첫 번째 파동이 출발했고 한국 해군 구축함 한 척이 선두로 나가며 뒤따르는 상선 5척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군 순양함과 영국 프리기함이 측면 지원 위치로 이동했고 일본 구축함이 후방 모니터링을 맡았어요. 저는 상황실로 돌아와 메인 스크린 앞에 앉았고 실시간 항로 데이터가 화면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호가 제 옆자리에 앉아 각국 함정 지휘관들과 동시에 통신하며 전체 흐름을 조율하고 있었어요. 오전 11시에 첫 번째 파동이 해협 외곽에 진입했고 이란 측 교란이 즉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패턴이 달랐어요. 여러 지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교란 신호가 발생했고 강도도 이전보다 강했습니다. 박준호가 즉시 각국 함정에 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함정 좌측 3도 회피하고 미군 함정 우측 지원 위치로 이동하며 영국 함정 후방 모니터링 강화하십시오. 화면에서 함정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교란 구역을 피하며 전체 대형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박준호는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각 함정을 조율하고 있었고 전체가 하나의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오후 1시에 두 번째 파동이 출발했고 이번에는 상선 8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동이 성공적으로 통과하는 동안 두 번째 파동이 뒤를 이어 진입했고 전체 시스템이 연속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이란 측 교란은 계속됐지만
박준호 지시에 따라 함정들은 교란을 무력화시키며 항로를 유지했습니다. 오후 4시에 결정적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세 번째 파동에 포함된 대형 유조선 한 척이 갑자기 엔진 과열 경보를 보냈고 선장이 급한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상황실 엔진 온도 급상승했고 냉각 시스템 이상 발생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엔진 과열이라니 유조선이 멈추면 전체 흐름이 막힐 수 있었고 뒤따르는 선박들도 위험에 빠질 수 있었어요. 박준호가 즉시 한국 함정에 지시했습니다. 유조선 접근해서 예인 준비하고 다른 선박들은 우회 경로로 전환하십시오. 한국 구축함이 유조선 쪽으로 접근하기 시작했고 나머지 선박들이 임시 우회 경로로 이동했습니다. 박준호가 유조선 선장과 직접 통화하며 침착하게 지시했어요. 선장님, 엔진 완전 정지하고 냉각수 비상 투입하십시오. 유조선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냉각수 투입 중이지만 온도 하강 느립니다. 박준호가 한국 함정에 추가 지시했습니다. 소방 지원 준비하고 접근 거리 100m 유지하십시오.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을 참았습니다. 유조선 엔진 온도가 위험 수준에 근접하고 있었고 자칫하면 화재로 번질 수 있었어요. 10분 후 유조선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온도 하강 시작했고 냉각 시스템 복구 중입니다. 박준호가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엔진 재가동 준비하고 한국 함정은 예인 대기 유지하십시오. 5분 후 유조선 엔진이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고 정상 출력으로 복귀했습니다. 한국 함정이 유조선을 호위하며 항로로 복귀했고 전체 흐름이 다시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순간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위기에 빠진 유조선을 살려낸 순간 시장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고 이제 해협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오후 6시에 실시간 유가 그래프를 확인했고 상승세가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이 안정 신호를 받아들이고 있었고 공포가 진정되고 있었어요. 저는 박준호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승부가 바뀌었습니다. 박준호가 화면을 보며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조선 구조 사흘 후 저는 바레인 기지 사령관실에 앉아 있었고 화요일 오전 10시였지만 실내는 조용했으며 맥케인 제독이 책상 건너편에 앉아 최종 작전 평가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박준호가 제 옆자리에 앉아 태블릿으로 추가 데이터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의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맥케인 제독이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저를 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콜린스, 우리가 틀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제독이 직접 잘못을 인정하는 건 이례적이었고 동시에 진심이 느껴졌어요. 맥케인 제독이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박소령 전략을 채택했어야 했고 우리는 시간을 낭비했으며 민간 피해까지 발생시켰습니다. 박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독님, 결과적으로 성공했습니다. 맥케인 제독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소령 집요함 덕분이고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반대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지난 몇 주를 떠올렸습니다. 워싱턴 회의에서 박준호 의견이 잘렸던 순간 바레인 상황실에서 그의 경고가 무시됐던 장면, 작전 실패 후 책임 공방이 벌어졌던 회의실. 모든 순간마다 박준호는 옳았고 우리는 틀렸어요. 맥케인 제독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창밖을 보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보고 올라가고 합참에서 전략 수정 검토 중입니다. 박준호가 조용히 물었어요. 어떤 방향입니까? 맥케인 제독이 돌아서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방식 채택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한국 방식이라니 미군이 독자 교리를 수정하고 외부 전략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었고 이건 전례 없는 일이었어요. 맥케인 제독이 박준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소령 워싱턴 브리핑 요청 들어왔습니다. 직접 설명해 주십시오. 박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박준호와 함께 사령관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소령님, 처음부터 이 결과를 예상하셨습니까? 박준호가 창밖을 보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상이 아니라 필요했던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박준호는 인정받기 위해 싸운 게 아니라 옳은 방법을 실행하기 위해 버텼던 거였고 결과가 그를 증명했어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처음부터 이걸 알았습니까? 박준호가 멈춰서서 저를 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항상 늦게 인정받았을 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늦게 인정받았다는 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었고 박준호는 그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박준호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선생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초반에 박준호를 무시했고 그의 경고를 형식적으로만 받아들였으며 독자 데이터 축적을 시작한 것도 작전 실패 이후였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늦었습니다. 박준호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참여하셨습니다. 이틀 후 목요일 저녁 저는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했고 박준호와 함께 펜타곤으로 향했습니다. 금요일 오전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었고 합참의장과 국방장관이 참석한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금요일 오전 9시에 저는 박준호와 함께 펜타곤 본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주위로 고위 장성 10여 명이 앉아 있었고 합참의장 윌리엄 테너 대장이 상석에 자리하고 있었으며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가 그 옆에 앉아 있었어요. 테너 의장이 박준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소령 바레인 작전 성공 축하합니다. 브리핑 시작하십시오. 박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에 자료를 띄우기 시작했고 호르무즈 작전 전 과정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나타났습니다. 박준호가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이번 작전에서 확인된 핵심은 현대 전쟁이 물리적 충돌을 넘어 신뢰와 흐름 싸움으로 진화했다는 점이고 힘의 우위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으며 시스템 전체를 이해하고 조율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테너 의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까? 박준호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작전 교리 수정이 필요하고 직접 진입 우선 원칙을 재검토해야 하며 각국 연합작전 시 정보 공유와 실시간 조율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국방장관 매티스가 끼어들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소령 이건 우리 독자 교리 포기를 의미합니까? 박준호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진화입니다. 매티스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진화와 포기 경계가 모호합니다. 박준호가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교리는 환경에 맞춰 변해야 하고 과거 성공 방식이 현재도 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회의실 안이 순간적으로 조용해졌습니다. 박준호는 미군 교리 자체를 정면으로 문제 삼고 있었고 이건 외부 장교로서는 대담한 발언이었어요. 테너 의장이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소령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회의실 안장성들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일부는 동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일부는 불편해 보였습니다. 테너 의장이 계속 말했어요. 박소령 전략을 표준 교리로 채택 검토하고 각 전구 사령부에 전파하겠습니다. 박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참석자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박준호와 함께 복도로 나왔고 그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소령님 기분이 어떻습니까? 박준호가 창밖을 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끝나지 않았다니 작전은 성공했고 교리 채택까지 논의되고 있었어요. 박준호가 설명했습니다. 해협은 다시 열렸지만 이란 내부 분열은 계속될 것이고 보이지 않는 공격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긴 건 한 번의 전투였고 전쟁 자체는 계속될 거였어요. 저는 박준호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계속 준비해야 합니다. 박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이미 하고 있습니다. 펜타곤을 나와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저는 완전히 바뀌었고 확신에 차있던 분석관에서 의문을 품는 관찰자로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박준호가 제 옆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고 저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소령님, 이번 전쟁에서 승리를 만든 게 뭡니까? 박준호가 저를 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무기가 아니라 흐름을 읽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 말을 노트에 기록했고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그 문장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워싱턴 브리핑 일주일 후 저는 바레인 기지 제 사무실에 앉아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고 금요일 오후 5시였지만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으며 책상 위에는 지난 한 달 동안 축적한 데이터와 분석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호르무즈 작전 종합평가라는 제목이 떠 있었고 저는 마지막 섹션을 입력하고 있었으며 결론 부분에서 손이 멈췄어요.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확신할 수 없었고 단순한 작전 성공 보고서로는 부족했으며 더 본질적인 무언가를 기록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박준호가 들어왔고 그는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으며 한국 복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를 보고 물었습니다. 소령님 출발하십니까? 박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일 아침 비행기입니다. 저는 그에게 악수를 청하며 말했어요. 감사했습니다. 박준호가 제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도운 게 아니라 방해했고 초반에는 그의 의견을 무시했으며 중반에야 겨우 협력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늦었습니다. 박준호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참여하신 게 중요합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소령님,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박준호가 제 책상 옆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들어보죠. 저는 자리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처음부터 이걸 알았습니까? 박준호가 창밖을 보며 잠시 침묵했고 석양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항상 능력을 먼저 증명해야 했고 기회는 나중에 왔으며 인정은 더 늦게 받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떠올렸습니다. 워싱턴 회의에서 박준호 발언이 잘렸던 순간 바레인 상황실에서 그의 경고가 형식적으로만 처리됐던 장면, 작전 회의에서 겁먹은 접근이라고 조롱당했던 순간들, 모든 장면에서 박준호는 옳았지만 우리는 듣지 않았어요. 박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덴만에서도 그랬고 인도양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매번 늦게 인정받았지만 결국 증명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호는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험을 말하고 있었고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반복적으로 겪었던 패턴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박준호가 저를 보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포기하면 영원히 기회가 안 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박준호는 인정받기 위해 싸운 게 아니라 옳은 방법을 실행하기 위해 버텼고 결과가 자연스럽게 따라왔던 거였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 그의 말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박준호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보고서에 쓰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기록해야 합니다. 박준호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방식대로 쓰십시오.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제 방식이라니 지난 한 달 동안 제 방식은 계속 틀렸고 박준호 방식이 옳았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젠 소령님 방식이 제 방식입니다. 박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여행 가방을 들었고 저는 그를 따라 복도로 나왔습니다. 기지는 저녁 시간이라 조용했고 복도 끝에서 석양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박준호와 함께 기지 정문까지 걸었고 그곳에는 공항행 택시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박준호가 짐을 실으며 저를 보고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선생님 좋은 보고서 쓰십시오. 저는 악수를 나누며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쓰겠습니다. 박준호가 택시에 올라타며 창문을 내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택시가 출발했고 저는 그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서서 지켜봤습니다. 석양이 완전히 지고 있었고 기지 조명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다시 책상 앞에 앉았고 컴퓨터 화면을 보며 최종 문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르무즈 작전은 성공했지만 이란 내부 분열과 보이지 않는 공격은 계속될 것이며 해협은 다시 열렸지만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고 우리는 여전히 경계해야 한다는 내용을 입력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은 따로 있었고 저는 새로운 문단을 시작하며 천천히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승리를 만든 건 최신 무기도 압도적 전력도 아니었고 흐름을 읽은 사람이었으며 한국 해군 박준호 소령은 처음부터 이 전쟁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듣지 않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으며 결국 증명했다는 문장을 완성했어요. 저는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박소령은 제게 말했다. 한국은 항상 늦게 인정받았을 뿐이라고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고 우리가 먼저 배웠으며 그의 방식이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눌렀어요. 보고서가 완성됐고 저는 파일을 합참과 국방부에 전송했습니다. 전송 완료 메시지가 뜨고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아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 저는 확신에 차 있었고 미군 방식이 최선이라고 믿었으며 외부 의견은 참고 사항 정도로 치부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고 제 확신은 무너졌으며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고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쳐 박준호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다시 읽었어요. 무기가 아니라 흐름을 읽은 사람이라는 문장을 보며 저는 이 한 달이 단순한 작전 성공이 아니라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배움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고 워싱턴 합참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보고서 잘 받았고 박소령 전략 교리 채택 최종 승인됐으며 각 전구 사령부 전파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박준호는 이미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방식은 여기 남아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었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배우게 될 거였어요. 저는 사무실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레인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고 기지는 조용했으며 저는 숙소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싸움은 계속될 것이고 박준호가 말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전쟁은 멈추지 않을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준비됐고 흐름을 읽는 법을 배웠으며 다음번엔 더 빨리 대응할 수 있을 거였습니다.